네,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야수의 심장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외국인의 폭풍 매도세를 받아내며 시장을 상승장으로 돌려놨는데요.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면서 양날의 검이 되고 있죠. 조정이 벌써 끝난 걸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병호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이상은 IM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급락했던 증시가 지금 강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들이 강력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는 뭐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아주 시장이 시퍼렇게 변했는데 이상은 연구위원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이제 뭐 하루 이틀 급락한 게 다 끝난 겁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연초 대비 한 70% 코스피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거 요인에 따라서 앞서의 전망,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왜 올랐습니까? 코스피가 70% 올라가면서 주도를 했던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세가 언제 들어왔느냐? 그러면 4월 두 번째 주에 탄핵을 발표한 이후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를 가장 좋아합니다. 유동성 장세. 네. 그런데 이제 탄핵한 이후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라고 바로 발표가 됐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은 새로운 대통령은 어느 당이 되던 재정 정책을 할 때 확대할 때 그 감이 분명히 외국인한테 들었고, 두 번째는 4월 2일 날 그 간세를 발표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전 세계 증시가 빠졌지만은 우리 내수 시장이라든지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그 GDP 성장률이 한 0.7, 0.8캔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5월 말에 있을 금리 인하 기대감, 한국은행에서 그런 두 가지 축으로 주가가 오르기, 외국인이 매수가 시작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4월 중순부터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외국인이 순매수로 엄청나게 우리나라 장을 샀고, 그러니까 단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세법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유동성 축소감이 그런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이 소폭 매도했다가 9월 달에 다시 매수로 돌아선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뭐냐면 AI 펀드 150조 편성, 그다음에 내년도에 슈퍼 예산,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재정정책 기대감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9월 17일 날 뭐가 있었냐면 FOM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도 FOMC가 있었는데,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외국인으로부터 9월부터 순매수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됐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왜 외국인이 매도되냐? 왜 해야 되냐? 그거는 정확히 유동성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10월 중순에 FOMC 이후에 금리는 인하했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매파 성향의 그 발언들이 불거지면서 12월 달에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 안 한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금리를 반드시 내리는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안 했죠. 5월 달에는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11월 말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 부동산이고, 더더욱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이 수준에서는 금리 인하가 안 하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10월 중순부터 20부터 정확히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나라는 단지 이제 유동성 장세로 올랐는데, 유동성 축소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예상하기에는 전주에 제가 SBS 비주 용감한 지금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4천선을 기준으로 행보 장세가 하는 요인은 뭐냐면, 그거를 맞아줄 수 있는 세력은 개인들끼리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85조 정도 되는 거니까 한 2, 3개월 정도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화요일 날 빠지고 수요일 날 급락한 다음에 개인들이 거의 2조 가까이 매수하면서 올라왔지만은, 오늘 잠깐 반등하는 겁니다. 반등하지만은 여기서 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없을 거고 또 아주 급락도 없으면서 4,000선을 기준으로 횡보 장세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받고 그런 예상을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9월 19일 날 여기 나와서 이제 지수 예상을 4,000 이상을 한 11월까지 간다고 앵커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4,000 이상이라는 건 밸류에이션이 4,200 월요일 날 4,200 뚫은 게 1.42배입니다. 1.42배? 예. PBR 기준으로? 예, PBR 기준으로. 1.4나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예, 4,200을 넘으면서. 근데 우리나라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장밋빛 정말 5천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걸 가기 위해서는 주가라는 거는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어찌됐든 유동성 장세로 밸류에이션은 1.4배까지 갔었으면 만약에 5천까지 가려면 더 뭐 1.6배, 1.7배까지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 개선, ROE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영향이라든지 봤을 때는 내년도에 기업들이 ROE가 그렇게 개선될 수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갔을 때 밸류에이션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 축소 우려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횡보 장세가 예상된다. 그러네요. 주로 유동성, 돈의 힘, 재정이라든지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까 이런 거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지금 그런 개인들이 받아주고 하는 영향인데 실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AI 주식들의 이 거품 여부가 굉장히 시장을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어떻게 저는 개인들의 그 용감한 이 매수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나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꺾여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그 이유 중에는 유동성 악화가 정말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유동성. 그거 말고도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사실 시장을 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10월 하순부터 계속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라 그러면 누구냐면 외국인들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뭐 고객들부터 개인, 법인 뭐 또는 정부기관 이런 데부터 돈을 받아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 내지는 펀드들입니다. 펀드. 예, 이 펀드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 거에 대한 프로핏 테이킹,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또 특히 연말에 가까울수록 수익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도 수급 요인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파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 팔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쫙 사서 올려놓고 나면 오르고 난 다음에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봉됐다가 그러니까 물려서 나중에 평가 손이 없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상처 잡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다 팔고 나가면 다시 또 이렇게 이게 되풀이 돼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봉 노릇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부터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순매도였습니다. 하이닉스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도가 10월 초부터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67% 뭐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지수 상승기에서는 이 조정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개인들의 용감한 베팅이 오히려 이 과감한 베팅이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높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물량을 개인들이 쫓아가면서 사니까 늘 반복됐던 쫓아가서 사서 고점에 사는 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박병원 교수님 이제 이번에 개인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동학개미의 승리라고 해야 되나?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상은 연구위원님 혹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개인들이 쫓아가면서. 저는 이제 3, 4개월 동안 행보 장세를 만들 뿐이지 뭐 개인들이 이긴다 진다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예상을 하니까 물론 이제 4,200도 될 수 있고 뭐 3,800도 될 수 있고 그게 행보 장세잖아요. 4,000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행보 장세에서는 이긴 게 아니죠. 행보 장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000에서 지금 4,000까지 가는 그 장세가 이기는 장세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은 행보 장세가 종목을 어떤 거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그전 같이 뭐 쉽게 올라가는 장은 아닐 거다. 그게 이제 수익 전망 때문에 좀 그런 거잖아요. 내년 수익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ROE 개선이 없기 때문에 PBR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없다. 단지 유동성 밸류에이션으로 하는 건 1.4배 정도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 0.8배에서 1.4배로 올라온 거예요. 연초는 0.8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증시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상법 개정안 한 번, 두 번 했고 이제 세 번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대감이 좀 얹어지고 정책이 실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이 되면은 방금 주가 고점을 따지는 PBR, PER들이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수익도 조금 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 반도체 같은 건 수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들이 이길 거냐 질 거냐는 지수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별로 봐야 되겠죠. 종목별로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보면 이 반도체 등 몇 개 섹터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그 실적 개선이라든가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 어떤 섹터들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또 개인들도 그런 것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들이 추격하면서 시장을 반등세로 올려놓고 지금 따라가면서 사고 있는데 아까 이상원 연구위원님은 이제 횡보장세를 얘기하지만 이런 때 잠시 조정을 겪을 때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체 주가 지수가 무슨 사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업종,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정책 여러 가지 지배구조 정책 했는데 상법 개정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도 있지만은 그 중에 일부분 지금 정치인이 얘기하듯이 이게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일부분. 왜냐면 우리가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이 지배구조 악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 기여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6월 달에 지주회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6월에 지주회사들이. 그래서 6월 달에 1차 상법 개정으로 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이제 개선, 바꿨죠.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게 충실해야 된다. 그게 1차 상법이 있었고 2차 상법이 이제 집중투표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6월 달에 지주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3차 상법을 개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자사주 소각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11월 중순부터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논의를 해서 올해 안에 12월 안에 정기국회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지만 지주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래서 오늘 지주사들이 평균적으로 한 5, 6%씩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주사에 명확하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지주사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예산 법안이 12월 2일 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 법안 부수 법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법은 11월 13일부터 배당 소득 분리과세 법안.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그 3억 원 이상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35%를 기존에는 그게 없었고 그 종합소득을 하기 때문에 제일 큰 사람이 45%입니다. 그래서 거의 45%에 적용됐는데 이제 35%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한 25%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거 갖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정부안보다 낮게 최고세율 한 25% 정도로 통과될 것 같다 그러면 혜택을 받는 게 금융지주회사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금융지주회사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 보시면은 TSR을 거의 한 50% 이상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분명히 배당 성향은 높게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리과세로 하게 되면은 이제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지주회사한테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연말이라 그렇지는 않지만은 좀 행보 장세에서는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주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그래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원래는
그 정부 기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은 무조건 배당 성향을 40% 정도 해야 되는데 한국전력은 그 적자가 많이 냈기 때문에 배당도 안 했고 작년도에는 이익이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한 10몇 %까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는 배당 성향을 높일 기회가 많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가스공사라든지 뭐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그리고 뭐 보험주에서는 뭐 삼성화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주목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쳐왔고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중요한 변수 하나가 환율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갑자기 1,450원을 넘기도 했고요. 지금도 1,450원을 지금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옛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는지, 이게 우리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이 부분이. 지금 환율이 사실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의 원인을 원화 측면보다는 사실은 달러 쪽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있고, 늦춰지고 또 이제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관세 영향으로 수출도 좀 부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과거에는 그 기업들이 수출해서 달러가 생기면 그걸 원화 시장에서 이제 원화로 즉시 바꾸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홀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 이제 달러 공급이 줄어드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또 이제 그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데 해외 주식 시장으로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가 해외 쪽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추세가 줄어들고 이제 오히려 순매도가 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엔화도 사실은 우리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데 엔화가 사실은 상당히 또 환율이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1,500원을 깰 수가 있느냐? 저는 지금처럼 우리 그 사회의 시장의 어떤 심리가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면 1,500원 또 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0원도. 이럴 때는 사실은 외환당국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 대미 투자가 3,500억 불을 하기로 했다가 그걸 10년에 나눠서 이제 현금은 200억 불 산다 그랬잖아요. 200억 불도 그 돈이 지금 갖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외환 수익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200억 불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한국 원화로 따지면 30조 원에 가까운 돈이고 이것도 달러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는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사실 우리 그 불안 심리를 굉장히 작용하기 때문에 뭐 1,500원 또 갈 수 있겠지만 그런 편익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쪽으로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다는 걸 감안하면 다시 1,400원으로 회귀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그 외국인 순매도가 움직임이 좀 멈추면 저는 환율은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안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환율 투자자들은 그다지 큰 신경 안 씁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면 조금 떨어진다면은 외국인들은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어떨까요? 그 전에는 이제 원화가 절상할 때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제 원화가 이제 절하될 때는 외국인 매도가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율에 전혀 관계없이 유동성 장세로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율을 제가 말씀드리면 펀더멘탈 요인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요인, 한율이 계속 상승하고 한율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요인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올해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바꾸겠다고 하지만은 1% 원래 정도? 1%, 0.8%였는데 이제 1%. 그리고 내년도 5월달에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게 1.6%인데 뭐 2%로 올린다고. 근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8%입니다. 절대로 2%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율에서 낮은 게 아니다. 우리 같이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서 똑같은 나라가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은 올해 GDP 성장률 4%입니다. 그럼 대만 환율 보시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대만은 그 안정적이죠. 계속.
왜냐면 계속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가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있는데 우리도 경상수지가 뭐 26개월 계속 연속 흑자지만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최근 들어서 급하게 올라온 거는 수급 요인인데 달러 인덱스가 100이 넘었습니다. 4개월 만에. 주요 지수에 대해서 통화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 원화 자산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급하게 오르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감사 협상이 이제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그럼 감사 협상이 많이 마무리되면은 우리가 대미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매년 지금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200억 달러씩 해야 되니까. 그게 그러면 적은 돈이 어떻게 아니니까. 달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요? 4월 달에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이 1,4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저는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환율이 뭐 이렇게 안정된다 그런 분위기는 계속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펀더멘탈이나 수급적이나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보시면 달러가 필요한 분들은 참 부담스럽겠습니다. 외국에 유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제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특히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에서는 뭔가 하여튼 굉장히 이 증시 화랑을 여러 가지로 포장을 했는데 더불어서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코스피 5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레버리지라는 게 지렛대라는 뜻인데 뭔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를 조금 권장하는 듯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고위당국자의 이런 발언, 지금 시장 주가가 오르니까 그렇게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고위공직자가 방송에서 저런 얘기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그 건대영 부위원장의 말에 이제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래요? 사실 개인들이 자기 돈이 있으면 자기 돈을 투자를 하겠지만 자기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좋아 보이고 그럴 때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건대영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제 이걸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걸 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런 건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주식 투자한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죠. 담보도 없이. 근데 보통 이제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신용융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은 뭐 미수거래가 있고 신용융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수거래는 3일째 되면은 반대 매매를 해야 되는 굉장히 초단기 이렇게 융자를 받는 거고 신용융자는 그래도 몇 달 가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들이 신용융자를 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미수거래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근데 신용융자도 사실은 뭐 기간을 6개월은 이렇게 갈 수 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것을 뭐 굉장히 지금 우리 건대영 부위원장의 언론 말과 합쳐가지고 신용융자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뭐 25조를 넘어선 것 같아요. 25조 원 정도 되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의 금액이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이 금액도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폭이 절대 규모가 올라가는 폭이 지금 지수가 지금 4천이 넘었지만 3,000포인트 수준하고 신용유자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래요? 우리 옛날에 그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한참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신용융자 금액이 지금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그만큼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신용융자 잔고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무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걸 갑자기 이슈로 꺼내는 거는 건대영 부위원장 말한 코멘트를 공격하기 위한 그 어떤 그게 아니냐 싶어서 좀 숫자와 이런 거 상황을 좀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높은 고위공직자가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구슬수에 오르내는 거는 적절한 건 아니라고 봐야죠. 네. 빚내서 투자하는 거를 꼭 조장한 건 아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 그리고 신용융자도 빌리기 때문에 이자가 꽤 높죠. 신용융자 보통 증권회사 이자가 몇 %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꽤 높을 것 같아요.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빚냈다가 몇 %예요? 제가 볼 때는 10% 미만이죠. 10%나 가까워요? 10%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뭐 엄청난 수준도 아닐 겁니다. 뭐 신용융자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이자를 낮추라고 조금 요구를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주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해라. 그렇게 은행 대출해서 주식 부동산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식은 대출해서 사라는 얘기는 셈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그러니까 어차피 금융위원회에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위험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간 돈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올랐어도 좀 투자를 북돋는 그런 말을 했었으면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뭐 주식 투자해라 그런 말을 해야지 뭐 빚을 내서 하자 그런 것들은 솔직히 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듯한 발언은 아니었는데 이제 감당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으니까 뭐 오죽하면 주식시장이 지금 크게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AI 버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었는데 IB들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향후 1, 2년 안에 미국 주식시장에 뭐 10%에서 20% 수준의 조정 가능성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뭐 평범한 얘기 같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언제든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EO들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골드만삭스의 그 CEO 데이비스 솔로몬인가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이 1년 내에 10%에서 2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 상승이 시장에 상승한 뒤에는 항상 되돌림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다시 재평가하는 시기가 온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많이 오고 난 다음에 10% 20% 조정이 없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 2년 내에는 분명히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이 다시 재평가해서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알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이상원 듭니다. 연구위원께는 지금 횡보 장세가 한 몇 개월 정도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는 전체적인 장세를 어떻게 보세요? 3, 4개월 간 이후에 한 내년도 한 3, 4월 달에는 뭐 어떤 지표가 나타날 거냐면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입업자가 다 부담을 하는 체제예요. 그 이제 관세 오른 거에 대해서. 그런데 당연히 정가를 시키겠죠. 언제 정가시키냐면 11월 말에 있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좀 정가를 시키면서 가격을 올린다 이거죠. 예, 가격을 올리면서 그 효과가 이제 1월부터 어차피 가격 폭은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슬그머니 올려도 뭐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올리면은 1, 2, 3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는 올해 6월 달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아직 고용 지수 발표는 안 됐지만 정부 셧다운으로 이게 통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효과들은 보통 6월부터 시작해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GDP에 반영이 되는데 소비가 거의 우리나라는 수출이 70%인데 미국은 소비가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근데 고용이 안 되면은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GDP 하락을 보는 건데 지금 GDP가 미국은 2% 이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I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GDP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 8개월 이후에 고용이 나빠지는 게 본격적으로 GDP가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FOMC가 뭐 금리를 인하하냐 아니냐 왜냐면 GDP가 2%이기 때문에 솔직히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인하하는 거는 유동성 장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하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년 한 4월 뭐 하여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동향과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박병호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이상은 IM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